그날 밤 비가 쏟아지고 있었어요. 흠뻑 젖은 채로 방 안에 들어왔는데 그 사람이 담요를 건네며 말했습니다. 은숙 씨, 추우면 가까이 와도 돼요? 저는 그 말을 듣고 심장이 멎는 줄 알았어요. 58살 남편 떠나보낸 지 3년. 그리고 어제까지만 해도 남이었던 사람 앞에서 젖은 셔츠 너머로 보이는 그 사람의 단단한 어깨가 자꾸 눈에 들어왔습니다. 저 담요 안으로 들어가면 돌아올 수 없어? 그렇게 생각하면서도 제 발은 이미 움직이고 있었어요. 이 이야기는 3주 전부터 시작됩니다. 사연 시작 전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세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제가 평생 누구에게도 하지 못했던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해요. 이 나이에 이런 일을 겪게 될 줄은 정말 꿈에도 몰랐거든요. 제 이름은 박은숙이고 올해 50살입니다. 3년 전에 남편을 떠나보냈어요. 남편이 남긴 건 서울 변두리 반지하 원룸 하나하고 빚지였어요. 식당 임대료를 밀린 게 2천만 원. 거기다 남편이 몰래 끌어다 쓴 사채가 4천만 원. 합치면 6천만 원이었는데 그 돈이 전부 제 이름 위로 떨어졌습니다. 매달 이자만 80만 원씩 나가는데 통장에는 늘 바닥이 보였고 건물 계단 청소 아르바이트로 버는 60만 원으로는 이자도 다 못 냈어요. 그날도 새벽 5시에 눈이 떠졌습니다. 반지하 특유의 곰팡이 냄새가 코를 찔렀고 창문 반쪽이 땅 아래에 묻혀 있어서 해가 떠도 방 안은 어두컴컴했어요. 천장 구석에 까맣게 번진 곰팡이를 올려다보면서 생각했습니다. 올해도 이러다 끝나는 건가? 핸드폰 알림이 울렸어요. 사채업자 문자였습니다. 박은숙님, 이번 달이자 80만 원 입금 확인 부탁드립니다. 3일 이내 미입금 시 법적 조치가 진행됩니다. 모바일 뱅킹을 열어 잔고를 확인하니까 43만 원이 찍혀 있었어요. 80만 원에서 43만 원을 빼면 37만 원이 모자란 건데 그 37만 원이 없어서 매달 가슴을 쥐어 뜯고 있었습니다. 침대에서 일어나 부엌으로 갔어요. 싱크대 위에 남편 사진이 놓여 있었는데 웃고 있는 얼굴이 야속했습니다. 여보, 나 이제 정말 어떡해? 혼잣말이 튀어나왔습니다. 28년을 같이 살면서 한 번도 돈 걱정 안 시킨다고 했던 사람이 빚더미만 남기고 가 버렸으니까요. 눈물이 나려다가 참았어요. 울어봤자 통장 잔고가 늘어나는 것도 아닌데 3년을 울었으면 이제 충분하지 않겠어요. 아들 민수한테 전화를 걸었습니다. 민수는 올해 34살이고 서울에서 작은 회사를 다니고 있어요. 친노음이 5번 올리고 나서 받은 건 며느리였습니다. 어머니, 민수 지금 화상회의 중이에요. 용건만 말씀해 주세요. 차갑고 또렷한 목소리가 귀를 때렸어요. 용건이 뭐냐면 이번 달 이자가 37만 원 모자라는 이야기를 하려던 건데 그 말이 입에서 나오질 않았습니다. 아, 아니야. 그냥 전화한 거야. 끊을게. 전화를 끊고 나서 한참을 핸드폰만 들여다봤어요. 민수한테도 짐이고 며느리한테는 눈에 까시고 나는 대체 어디서 뭘 하고 있는 거지. 그래도 나가야 했습니다. 건물 계단 청소는 아침 7시까지 끝내야 하거든요. 고무장갑을 끼고 걸레를 들고 6층부터 1층까지 내려가면서 계단을 닦았는데 무릎이 실려서 중간에 한번 주저앉았어요. 계단에 앉아 벽을 보니까 누군가 볼펜으로 낙서를 해놓은 게 보였어요. 인생은 짧다. 그 글씨를 보면서 피식 웃었습니다. 짧으면 다행이지. 이렇게 길어서 문제야. 저녁에 집에 돌아와서 라면을 끓여 먹고 있는데 카톡 알림이 왔어요. 지인 중에 양평에서 식당하는 이모라는 분이 계시거든요. 남편이 살아있을 때 식자재 거래로 알게 된 사이인데 가끔 안부를 주고받는 정도였습니다. 은수가 너 혹시 아직 일자리 구하고 있어? 양평에 펜션 관리인 자리 났는데 월 150만 원에 숙식 제공이야. 관심 있으면 내일까지 연락해. 라면 젓가락을 놓았어요. 150만 원. 지금 청소 아르바이트 60만 원에 비하면 2배가 넘는 돈이었습니다. 거기에 숙식까지 제공이면이자 80만 원 내고도 70만 원이 남는 거잖아요. 원금도 갚아나갈 수 있겠다는 계산이 머릿속에서 빠르게 돌아갔어요. 바로 답장을 보냈습니다. 이모 나갈게. 그 자리 아직 있지? 답장이 금방 왔어요. 내일까지 결정해야 해. 주인이 급하대. 근데 은수가 시골이야. 산골. 외롭지 않겠어? 외롭긴. 여기 반지하가 세상에서 제일 외로운 곳인데. 괜찮아. 갈게.
손가락이 떨렸는데 그게 두려움 때문인지 기대 때문인지 구분이 안 됐어요. 그날 밤 짐을 쌌습니다. 캐리어 하나에 옷 몇 벌, 세면도구, 그리고 남편 사진 한 장, 반지하를 둘러보니까 가져갈 게 정말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3년을 살았는데 남은 건 캐리어 하나뿐이라는 게 웃기기도 하고 서글기도 했습니다. 이게 내 전 재산이구나. 영정 사진을 캐리어맨 위에 올려놓으면서 작게 말했어요. 여보, 나 다른 데로 가. 미안해. 근데 여기서는 더 못 살겠어. 다음 날 아침 용산역에서 양평행 전을 탔습니다. 전철을 기다리는데 주변에 등산복 차림으로 웃으며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보였어요. 저만 캐리어 하나 달랑 들고 도망치듯 떠나는 것 같아서 괜히 고개를 숙이게 됐습니다. 가방에서 남편 사진을 꺼내 무릎 위에 올려놓았어요. 여보, 나 양평이라는 데로 간다. 펜션 관리인이래. 이 나이에 남의 집 살림 도우러 가는 거야. 사진 속 남편은 여전히 웃고 있었고 창 밖으로는 초록빛 산들이 쭉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1시간 반쯤 지나서 양평역에 내렸어요. 서울과는 완전히 다른 공기가 폐 안으로 들어왔는데 차갑고 깨끗하면서 흙 냄새가 섞여 있었습니다. 역 앞에 서서 이모가 보내준 주소를 핸드폰으로 확인했습니다. 산자락 펜션, 양평군. 내비게이션을 켜보니까 여기서 산 쪽으로 30분을 더 올라가야 했어요. 택시를 잡아 타고 산길을 올라가면서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나무가 빽빽한 산 사이로 좁은 길이 구불구불 이어졌고 계곡 소리가 창문 너머로 들려왔어요. 택시 기사님이 백미러로 저를 보면서 물었습니다. 손님 산자락 펜션이면 김 사장인데 거기 일하러 가시는 거예요? 네. 관리인으로요. 아, 김 사장이 드디어 사람을 구했구만. 혼자 고생하더니 혼자 고생했다고. 그 사람도 혼자였구나. 그 말이 묘하게 마음에 걸렸어요. 택시가 멈췄습니다. 나무 간판에 산자락 펜션이라고 적혀 있었고 그 너머로 산을 배경으로 통나무 건물 5동이 보였습니다. 캐리어를 끌고 입구를 지나는데 가을 햇살이 나무십 사이로 쏟아져 내리고 있었어요. 반지하 곰팡이 천장만 보다가 이런 풍경을 보니까 눈이 시리더라고요. 여기서 다시 시작할 수 있을까? 불안했지만 동시에 가슴 한 구석에서 뭔가가 작게 움직이는 것 같았습니다. 그때는 몰랐어요. 이 길 끝에서 만날 사람이 제 인생을 완전히 뒤집어 놓을 거라는 거요. 창길을 따라 올라가니까 넓은 마당이 나왔어요. 왼쪽으로 통나무 펜션 5동이 산비탈을 따라 나란히 서 있었고 오른쪽에는 기와를 얹은 본체가 한 채 있었습니다. 마당 한가운데에는 커다란 느티나무가 그늘을 드이우고 있었는데 그 아래 나무 벤치가 놓여 있더라고요. 뒤로는 산이 병풍처럼 둘러싸고 있었고 어디선가 계곡 물소리가 졸졸 들려왔습니다. 여기가 내가 살 곳이구나. 반지하 곰팡이 벽만 보다가 이런 풍경 앞에 서니까 눈이 시리고 코끝이 찡했어요. 캐리어를 마당에 세워놓고 주위를 둘러보는데 본체 옆에서 도끼 소리가 들렸습니다. 나무를 패는 소리였어요. 돌아가 보니까 남자 한 명이 장작을 쪼개고 있었습니다. 반팔 셔츠 차림이었는데 팔뚝에 힘줄이 선명하게 잡혀 있었고 어깨가 넓었어요. 등이 곱고 허리가 반듯해서 뒤에서 보면 50대 초반이라고 해도 믿을 것 같았습니다. 저기 혹시 김태수 사장님이세요? 남자가 도끼를 내려놓고 돌아봤어요. 얼굴에 주름이 있었고 머리에 흰 것이 섞여 있었지만 눈빛이 또렷하더라고요. 깊은 눈 아래로 짙은 그림자가 있었는데 그게 피곤함인지 외로움인지 잘 모르겠었습니다. 박은숙 씨, 이모한테 들었어요. 목소리가 낮고 담담했어요. 악수를 하려고 손을 내밀었는데 태수 씨가 제 캐리어를 보더니 잠깐 멈칫했습니다. 지금 이거밖에 없어요. 캐리어 하나를 보는 눈빛이 잠깐 흔들렸어요. 연민인지 궁금함인지 아무튼 무언가를 읽은 것 같았습니다. 네, 별로 가져올 게 없어서요. 웃으면서 대답했는데 목소리가 살짝 떨렸던 것 같아요. 태수 씨가 캐리어를 대신 들고 관리인 숙소로 안내해줬습니다. 본체에서 30인쯤 떨어진 곳에 작은 건물이 있었어요. 문을 열자마자 나무 냄새가 코끝을 스쳤고 반지하와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깨끗했습니다. 방 하나에 작은 부엌과 화장실이 딸린 구조였는데 한쪽 벽에 싱글 침대가 놓여 있었고
반대편에는 작은 소파 하나와 테이블이 있었어요. 무엇보다 창문이 컸어요. 커튼을 젖히니까 산이 바로 보이더라고요. 초록빛 나무십 사이로 햇살이 쏟아지고 있었고 새소리가 창문을 타고 들어왔습니다. 창문 밖에 산이 보여요. 저도 모르게 그 말이 튀어나왔어요. 태수 씨가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원래 산이 보이는 데잖아요. 그야 여기 사는 사람한테는 당연한 거겠죠. 하지만 3년 동안 창문 반쪽이 땅 아래 묻힌 반지하에서 살다가 이런 풍경을 보니까 가슴이 뭉클해지는 걸 어쩔 수가 없었습니다. 눈물이 나올 것 같아서 얼른 고개를 돌렸어요. 태수 씨가 업무를 설명해 줬습니다. 아침 7시에 투숙객 조식 준비 10시에 체크아웃 객실 청소 오후에 예약 관리와 텃밭 보조 힘들면 말해요. 억지로 하지 말고 말투는 무뚝뚝했는데 내용은 배려가 담겨 있었어요. 남편이 식당 할 때도 이런 말 한 번 안 했거든요. 항상 좀 더 빨리 해. 손님 기다리잖나였는데 이 사람은 처음 보는 사이인데도 억지로 하지 말고라니 묘한 느낌이 들었지만 크게 신경 쓰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고용 주니까 거리 두자. 짐을 풀고 바로 일을 시작했어요. 빈 객실 새 옷을 돌면서 친구를 정리하고 욕실을 닦았습니다. 식당 일을 오래 해서 청소에는 자신이 있었거든요. 시트를 팽팽하게 당기고 베개를 가지런히 놓고 수건을 접어서 욕실 선반에 올리고 거울에 물자국이 남지 않도록 마른 수건으로 한 번 더 닦았어요. 3동 객실을 마치고 나오는데 태수 씨가 복도를 지나다 안을 들여다봤습니다. 잠깐 훌후보더니 고개를 한번 끄덕였어요. 깔끔하네요. 그런데 그 짧은 말 한마디에 기분이 좋아지더라고요. 3년 동안 누군가한테 칭찬을 들어본 적이 없었으니까 감사했어요. 해가 기울기 시작하면서 산 그림자가 마당을 덮었습니다. 첫날이라 긴장도 했고 객실 새 옷을 쉬지 않고 돌았더니 다리가 무거워졌어요. 관리인 숙소로 돌아가서 대충 라면이라도 끓여 먹으려고 했는데 본체 쪽에서 태수 씨가 불렀습니다. 은숙 씨 저녁 같이 먹어요. 돌아보니까 본체 부엌 창문 너머로 태수 씨가 보이더라고요. 앞치마를 두르고 부엌에 서서 뭔가를 끓이고 있었습니다. 65세 남자가 앞치마를 두르고 요리를 솔직히 놀랐어요. 남편은 28년 동안 부엌에 한 번도 안 들어온 사람이었거든요. 밥 차려달라. 반찬이 없네. 국이 싱겁대. 그런 말만 했지. 직접 국자를 잡는 건 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큰 손으로 도마 위에서 두부를 썰고 있었고 냄비에서는 된장찌개의 냄새가 솔솔 올라오고 있었어요. 혼자 먹으면 맛없으니까 태수 씨가 뒤도 안 돌아보고 말했습니다. 그 말이 무뚝뚝한데 따뜻했어요. 혼자 먹으면 맛없다는 말은 결국 나도 혼자 먹기 싫다는 뜻이잖아요. 이 사람도 외로웠구나. 그 생각이 스치면서 가슴 한쪽이 살짝 아렸습니다. 마주 앉아 밥을 먹었어요. 된장찌개에 호박이 들어있었고 두부가 크게 썰려 있었으며 밥은 햇살이라 윤기가 흘렀습니다. 한 숟갈 떠서 입에 넣는 순간 눈물이 핑 돌았어요. 3년 동안 혼자 라면이나 편의점 도시락만 먹다가 누군가가 끓여준 된장찌개를 먹으니까 목이 메는 거예요. 들키면 안 된다고 생각하면서 고개를 숙이고 밥만 떴습니다. 태수 씨는 말이 많지 않았어요. 질문도 짧았습니다. 남편분은 3년 전에요. 자식은 아들 하나요? 저도 짧게 대답했고 태수 씨도 더 묻지 않았어요. 보통 사람들은 여기서 어머, 어쩌다 하면서 이것저것 물어보잖아요. 하지만 이 사람은 더 파고들지 않았습니다. 궁금하지 않은 게 아니라 알아서 말할 때까지 기다려주는 느낌이었어요. 오래간만에 편한 식사였습니다. 밥을 다 먹고 제가 설거지를 하겠다고 일어섰어요. 관리인이니까 당연히 제 일이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태수 씨가 손을 내었습니다. 그건 내일이에요. 은숙 씨는 쉬어요. 네, 제가 할게요. 저 관리인이잖아요. 식사는 내가 대접한 거예요. 대접받은 사람이 치우는 법이 어디 있어요? 단호했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뭔가 가슴 안쪽이 쿡 하고 찔리는 것 같았습니다. 남편도 안 한 말을 처음 본 사람이 하니까 당황스럽기도 하고 고맙기도 하고 복잡했어요. 관리인 숙소로 돌아와서 침대에 앉았습니다. 창문을 여니까 밤에 공기가 들어왔는데 차갑고 깨끗하면서 솔잎향이 섞여 있더라고요. 반지하에서는 밤마다 옆집 TV 소리, 윗집 발자국 소리, 화장실 물 내리는 소리가 벽을 타고 들어왔었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귀뚜라이 소리밖에 안 들렸습니다.
고요하다는 게 이런 거구나. 3년 만에 처음으로 소음이 아닌 고요함 속에 있으니까 오히려 가슴이 먹먹해졌어요. 캐리어에서 남편 사진을 꺼내 창가에 세워놓았습니다. 여보, 여기 괜찮은 것 같아. 산이 보이고 공기 좋고 사진 속 남편은 여전히 웃고 있었고 창 밖에서는 바람에 나무잎 흔들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침대에 누워 나무 천장을 올려다봤어요. 반지하 곰팡이 천장이 아니라 매끈하게 깎인 원목 천장이 보였습니다. 이상하게 마음이 편안했어요. 새 이불 냄새를 맡으면서 눈을 감았는데 태수 씨가 앞치마를 두르고 두부를 썰던 모습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고개를 흔들고 이불을 끌어당겼어요. 이곳에서 얼마나 버틸 수 있을까? 그 생각을 하면서 잠이 들었습니다. 그때는 이게 시작인 줄 몰랐어요. 그 사람의 따뜻함이 저를 조금씩 무너뜨리고 있다는 거요. 양평에 온 지 2주가 지났습니다. 처음에는 낯설기만 했던 펜션 생활이 어느새 몸에 붙기 시작했어요. 아침 6시에 눈이 떠졌습니다. 알람이 아니라 새소리에 깨는 게 처음에는 신기했는데 이제는 자연스러워졌어요. 채수를 하고 본체 부엌으로 가서 투숙액 조식을 준비했습니다. 계란말이를 부치고 밥을 퍼놓고 김치와 나물을 그릇에 담다 보면 7시가 딱 되거든요. 손님들이 식당에 앉아 맛있네요 하고 한마디 건네주면 그게 하루 중 가장 뿌듯한 순간이었습니다. 10시에 체크아웃 객실을 돌았어요. 친구를 빨고 욕실을 닫고 창문을 열어 환기시키고 식당 일보다 훨씬 편했고 무엇보다 혼자 조용히 할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반지하에서 건물 계단을 닦을 때는 주민들이 지나가면서 아줌마 여기 좀 깨끗이 해줘요. 같은 말을 하곤 했거든요. 여기서는 그런 사람이 없었어요. 객실을 다 정리하고 나오면 산바람이 땀을 식혀줬습니다. 오후에는 텃밭을 도왔어요. 본체 뒤에 태수 씨가 직접 가꾸는 텃밭이 있었는데 고추, 상추, 깨씹, 호박, 방울토마토가 줄지어 자라고 있었습니다. 태수 씨가 호미로 풀을 매는 동안 저는 옆에서 상추잎을 따거나 물을 줬어요. 그날도 나란히 앉아서 고추를 따고 있었습니다. 태수 씨가 줄기를 잡아주고 제가 빨갛게 익은 고추를 비틀어 따서 바구니에 넣는 시기였어요. 그런데 같은 줄기를 동시에 잡는 바람에 손이 스쳤습니다. 깜짝 놀랐어요. 순간적으로 손을 걷었는데 손끝이 뜨거운 것처럼 얼어했습니다. 태수 씨도 잠깐 멈칫했지만 아무 말 없이 다시 줄기를 잡았어요. 저도 아무렇지 않은 척하면서 다시 고추를 땄는데 귀 뒤쪽이 뜨거워지는 건 어쩔 수가 없었습니다. 뭐지? 손이 스친 건데 왜 이러지? 58살의 텃밭에서 손 스쳤다고 심장이 뛴다는 게 스스로 생각해도 어이가 없었어요. 고개를 숙이고 고추만 계속 땄습니다. 하지만 자꾸 태수 씨 손이 신경 쓰이더라고요. 크고 거친 손이었어요. 현장에서 일했다고 했으니까 평생 무거운 것을 들어온 손이었겠죠. 손등에 오래된 흉터 같은 게 하나 있었는데 그게 자꾸 눈에 바렸습니다. 이 사람 손은 참 크구나. 그 생각을 하면서 자기가 싫어졌어요. 박은숙 정신 차려 무슨 생각을 하는 거야? 그 주 장날이었습니다. 혜수 씨가 장을 보러 가면서 같이 갈래요? 시장 구경도 하고 하길래 양평시장까지 따라갔어요. 장을 보고 나서 점심을 먹으러 이모의 식당에 들렀습니다. 이모는 60살이고 양평 토박이에요. 남편이 살아있을 때 식자재 거래로 알게 된 사이인데 제가 양평에 오게 된 것도 이모 소개였죠. 태수 씨가 화장실 간 사이에 이모가 제 앞으로 의자를 당겨 앉더니 목소리를 낮췄어요. 은수가 태수 씨 어때? 괜찮지? 네, 좋은 분이에요. 말은 없는데 배려심이 있으시더라고요. 이모가 눈을 반짝이면서 고개를 앞으로 내밀었습니다. 그 양반 전 부인이 왜 나갔는지 알아? 바람 피워서 나갔다고 들었는데요. 그건 맞아. 근데 나가면서 동네 방네 떠들고 다닌 말이 있어. 뭐라고요? 이모가 제 귀에 대고 속삭했어요. 감당이 안 된대. 밤마다 너무 정정해서 자기가 못 버티겠다고. 얼굴이 확 빨개졌습니다. 이모, 그런 얘기를 왜 나한테 해요? 그냥 알아두라고. 그 양반 동네에서 소문자아해. 나이가 무색하다고 했어요. 안 들을래요? 손사래를 치면서 말했는데 귀가 뜨거웠어요. 이모가 피식 웃으면서 뭐 일하다 보면 알게 되겠지 하고 슬쩍 넘어갔습니다. 돌아오는 차 안에서 태수 씨 옆에 앉아 있으려니까 아까 이모가 한 말이 자꾸 떠올랐어요. 감당이 안 된다고.
65세가 고개를 저으면서 창밖만 봤습니다. 설마 그냥 동네 아줌마들 쓰다겠지. 하지만 한번 머릿속에 들어온 말은 쉽게 지워지지 않더라고요. 태수 씨의 넓은 어깨가 운전석 너머로 보일 때마다 이모의 목소리가 귀가를 맴돌았습니다. 며칠이 지났어요. 겉으로는 아무렇지 않은 척 일상을 보냈지만 태수 씨를 볼 때마다 묘한 의식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새벽에 산책하고 돌아오는 뒷모습, 도끼로 장작을 패는 팔뚝, 텃밭에서 호미를 잡은 손 저녁에 부엌에서 국을 끓이는 넓은 등. 왜 자꾸 쳐다보는 거야? 박은숲 스스로를 나무았지만 소용이 없었어요. 어느 수요일 저녁이었습니다. 투숙객이 없는 날이라 펜션이 조용했어요. 저녁 식사를 마치고 설거지를 하고 있는데 창밖을 보니 하늘이 어두워지면서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붓을 비웠는데 점점 굵어지더니 처마에서 빗물이 줄줄 흘러내렸어요. 설거지를 마치고 관리인 숙소로 가려는데 본체 처마 아래에서 불빛이 보였습니다. 태수 씨가 나무 벤치에 앉아 있었어요. 작은 등잔불을 켜놓고 막걸리 한 병에 두부 한 접시를 앞에 놓고 혼자 마시고 있었습니다. 빗소리를 배경 혼자 술을 마시는 뒷모습이 왠지 쓸쓸해 보였어요. 태수 씨가 저를 발견하고 고개를 돌렸습니다. 한잔 할래요? 망설였어요. 이 분위기에서 옆에 앉으면 안 될 것 같은 느낌이 들었거든요. 하지만 입에서 나온 말은 달랐습니다. 네, 한 잔만요. 나무 벤치에 나란히 앉았어요. 처마 끝에서 빗물이 커튼처럼 떨어지고 있었고 그 너머로 사는 어둠에 잠겨 있었습니다. 태수 씨가 잔에 막걸리를 따라줬어요. 한 모금 마시니까 달콤하면서 시큼한 맛이 입안에 퍼졌고 빈속에 들어가서 그런지 금방 몸이 따뜻해졌습니다. 한참 동안 아무 말 없이 비를 바라봤어요. 빗소리가 세상의 모든 소리를 덮어버리니까 이상하게 마음이 편안했습니다. 태수 씨가 먼저 입을 열었어요. 7년 전에 갈라섰어요. 마누라가 다른 사람 만나서 담담한 목소리였습니다. 감정을 일부러 누르고 있는 것 같았어요. 혼자 살면서 이 펜션 지었어요. 나무 깎고 벽 세우고 지붕 올리고 손으로 직접 다 했어요. 일하면 라면 외롭지 않을 줄 알았는데 태수 씨가 막걸리를 한 모금 마시고 멀리 봤습니다. 밤이 되면 소용없더라고요. 가슴이 아렸어요. 그 말이 너무 잘 이해됐거든요. 저도 낮에는 괜찮았습니다. 청소하고 요리하고 빨래하고 움직이는 동안에는 견딜만 했어요. 하지만 밤에 혼자 침대에 누우면 외로움이 천장에서 내려와 온몸을 짓누르곤 했거든요. 저도요. 조용히 말했습니다. 3년 전에 남편이 식당 주방에서 쓰러졌어요. 이르고 왔을 때는 이미 말을 잇지 못했어요. 목이 메어서 막걸리를 한 모금 더 마셨습니다. 낮에는 괜찮은데 밤이 무서워요. 혼자 있으면 생각이 너무 많아져서 태수 씨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맞아요. 밤이 제일 길어요. 그 한마디에 눈물이 핑 돌았지만 참았습니다. 울면 분위기가 이상해질 것 같았거든요. 비가 더 세게 내렸어요. 처마 끝 빗물이 마당 흙을 두드리는 소리가 커졌고 바람이 살짝 불어와 맨팔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술기운이 슬슬 올라왔어요. 머리가 살짝 어지러워지면서 몸이 옆으로 기울어졌습니다. 태수 씨의 어깨에 머리가 닿았어요. 깜짝 놀라서 벌떡 일어나려고 했습니다. 죄송해요. 저 취한 것 같아서. 그런데 태수 씨가 움직이지 않았어요. 괜찮아요. 그냥 있어요. 낮고 조용한 목소리였습니다. 다시 기댔습니다. 어깨가 넓고 단단했어요. 반팔 셔츠 너머로 체온이 전해졌는데 따뜻한 게 아니라 뜨거웠습니다. 이 사람 어깨는 나이를 거꾸로 먹은 건가? 텃밭에서 손이 스쳤을 때보다 훨씬 강한 감각이 밀려왔어요. 어깨에 기대고 있으니까 태수 씨의 심장 소리가 희미하게 들리는 것 같기도 했습니다. 한참 있으니까 태수 씨의 손이 움직였어요. 천천히 아주 천천히 제 손 위에 올려졌습니다. 크고 거친 손이었어요. 흉터가 있는 손등, 투박한 손가락. 하지만 떨리고 있었습니다. 이 사람도 긴장하고 있구나. 그 사실이 가슴을 쿡 찔렀어요. 오히려 제가 태수 씨의 손을 살짝 움켜잡았습니다. 태수 씨의 손에 힘이 들어왔어요. 꽉은 아니지만 놓지 않겠다는 힘이었습니다. 빗소리만 들렸어요. 바람도 멈추고 세상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나란히 앉아 손을 잡고 아무 말 없이 비를 바라봤어요. 3년 만이었습니다.
누군가의 손을 잡아본 게 따뜻하고 단단한 손이 제 차가운 손을 감싸고 있으니까 가슴 어딘가에서 얼어있던 것이 녹아내리는 것 같았어요. 이 나이에 남자 손을 잡고 떨고 있다니 남편에 대한 죄책감이 스쳤습니다. 남편 사진이 창가에 놓여 있을 텐데 나는 지금 다른 남자 손을 잡고 있다. 미안한 마음이 올라왔어요. 하지만 동시에 3년 만에 처음으로 느끼는 이 따뜻함을 놓고 싶지 않았습니다. 얼마나 앉아 있었는지 모르겠어요. 비가 점점 잦아들고 있었고 등잔 불이 흔들리면서 태수 씨의 얼굴에 그림자가 번졌습니다. 태수 씨가 작게 말했어요. 내일 아침 조식은 내가 할 테니까 좀 쉬어요. 저는 대답 대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손을 놓고 일어섰는데 손바닥에 태수 씨의 체온이 남아 있는 것 같았어요. 관리인 숙소로 돌아왔습니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면서 오른손을 펼쳐봤어요. 아직도 얼어했습니다. 거칠고 크고 따뜻했던 그 손의 느낌이 손바닥에 남아서 지워지지 않았어요. 내가 왜 이러지? 베개에 얼굴을 묻었습니다. 남편 사진이 참가해서 저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여보, 미안해. 나 이상한 건 아닌데. 하지만 가슴이 두근거리는 건 어쩔 수가 없었습니다. 이모 말이 자꾸 떠올랐어요. 감당이 안 된다고 정정하다고 고개를 세차게 흔들었습니다. 바보 같은 소리 하지 마. 잠이 나자. 눈을 감았지만 쉽게 잠들 수 없었어요. 빗소리가 창문을 두드리고 있었고 귀 안에서는 태수 씨의 목소리가 맴돌았습니다. 괜찮아요. 그냥 있어요. 그때는 이게 시작인 줄 알면서도 멈출 수 없었어요. 처마 아래에서 손을 잡은 밤이 지나고 며칠이 흘렀어요. 낮에는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지냈습니다. 태수 씨는 평소처럼 장작을 패고 펜션을 수리했고 저는 조식을 준비하고 객실을 돌았어요. 하지만 뭔가 달라진 건 분명했습니다. 눈이 마주치면 먼저 피하는 게 달라졌어요. 텃밭에서 나란히 일할 때 어깨 사이 간격을 의식하는 게 달라졌고 저녁에 마주 앉아 밥을 먹을 때 젓가락 놓는 소리까지 귀에 들어오는 게 달라졌습니다. 서로 말은 안 했지만 공기가 바뀐 걸 둘 다 알고 있었어요. 그냥 술 취해서 그랬던 거야. 신경 쓰지 마. 매일 아침 세수할 때마다 거울을 보면서 되뇌었습니다. 하지만 오른손에는 아직도 태수 씨 손의 감촉이 남아있는 것 같았고 밤마다 잠들기 전에 그 손이 떠올랐어요. 그 일이 있고 나흘째 되는 날이었습니다. 오후부터 하늘이 심상치 않았어요. 검은 구름이 산 뒤에서 몰려오더니 순식간에 하늘을 뒤덮었고 기장특보 문자가 핸드폰에 떴습니다. 경기도 양평군 집중호 경보. 시간당 50 이상 예상. 태수 씨가 하늘을 올려다보면서 이 말을 찌푸렸어요. 큰 비 오겠네. 투숙객한테 연락해야겠어요. 다행히 그날은 손님이 2팀뿐이었는데 둘 다 오후 4시에 일찍 체크아웃했습니다. 빈 펜션에 저와 태수 씨만 남았어요. 비가 본격적으로 쏟아지기 시작한 건 저녁 7시쯤이었습니다. 빗줄기가 굵어지더니 마당이 금방 물바다가 됐고 바람이 세차게 불면서 나뭇가지가 흔들렸어요. 처마 밑에 서서 마당을 바라보는데 비가 땅을 두드리는 소리가 우레 같았습니다. 저녁 식사를 간단히 하고 관리인 숙소로 돌아왔어요. 빗소리가 너무 커서 이불을 뒤집어 쓰고 누워 있었는데 밤 10시쯤 갑자기 본체 쪽에서 태수 씨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은숙 씨 오동지붕에서 물이세요. 나 좀 도와줘요. 급하게 우비를 걸치고 뛰어나갔습니다. 박 얼굴을 때리듯 쏟아졌고 우비를 입었는데도 3초 만에 안까지 스며들었습니다. 손전등을 들고 오동 펜션으로 달려갔는데 지붕 끝 이음새 부분에서 빗물이 줄줄 흘러내리고 있었어요. 객실 천장에 물자국이 번지고 있었고 바닥에 세면대가 놓여서 똑똑 소리를 내고 있었습니다. 혜수 씨가 이미 사다리를 세워놓고 지붕 위에 올라가 있었어요. 손전등을 비추니까 반팔 셔츠 차림으로 방수 시트를 펼치고 있는 게 보였습니다. 비에 흠뻑 젖은 셔츠가 몸에 달라붙어 있었는데 그 너머로든 근육이 선명하게 드러났어요. 넓은 어깨에서 허리로 내려가는 라인이 65세의 몸이라고는 도저히 믿기지 않았습니다. 저게 65세라고 눈을 떼야 하는데 순간 넋을 잃었어요. 은숙 씨 밑에서 시트 끝 잡아줘요. 태수 씨 목소리에 정신이 들었습니다. 사다리 아래에서 방수 시트 끝을 잡아당겼고 태수 씨가 위에서 못을 받기 시작했어요. 탕탕탕. 빗속에서 망치 소리가 울렸습니다. 비가 눈에 들어와서 앞이 잘 안 보였지만 시트를 놓치면 안 됐기에 두 손으로 꽉 잡았어요.
20분쯤 걸렸습니다. 시트를 고정하고 태수 씨가 사다리를 내려왔어요. 둘 다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흠뻑 젖어 있었고 옷에서 빗물이 뚝뚝 떨어졌습니다. 고마워요. 혼자였으면 큰일 날 뻔했어요. 태수 씨가 숨을 몰아쉬면서 말했는데 젖은 머리카락 사이로 보이는 얼굴에 안도감이 묻어 있었어요. 숙소로 가요. 여기서 이러다 감기 걸려요. 태수 씨가 앞서 걸었고 저는 뒤를 따랐습니다. 빗속을 뚫고 관리인 숙소까지 뛰어갔는데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오자마자 둘 다 바닥에 무릉덩이를 만들었어요. 타월 가져올게요. 옷도 갈아입어야 해요. 태수 씨가 본체로 뛰어가서 타월 2장, 마른 옷 그리고 커다란 담요를 안고 돌아왔습니다. 먼저 갈아입어요. 화장실 써요. 타월과 마른 티셔츠를 받아들고 화장실로 들어갔어요. 거울에 비친 제 모습이 엉망이었습니다. 머리카락이 얼굴에 딱 붙어 있었고 화장은 다 번져 있었으며 입술이 추위에 파해져 있었어요. 빠르게 젖은 옷을 벗고 마른 옷으로 갈아입었습니다. 화장실 문을 열고 나오는 순간이었어요. 태수 씨가 거실에서 젖은 셔츠를 벗고 있었습니다. 등이 보였어요. 넓고 탄탄한 등이었습니다. 건설 현장에서 수십 년을 일한 사람의 등이었어요. 어깨에서 허리까지 근육이 선명했고 허리 라인이 50대처럼 잡혀 있었습니다. 마른 티셔츠를 집어들어 머리 위로 넘겨 입 동작이 눈에 들어왔는데 팔을 올릴 때 든 근육이 움직이는 게 보였어요. 눈을 돌려야 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다 봐버렸어요. 목이 바짝 마르는 걸 느끼면서 시선을 바닥으로 내렸습니다. 태수 씨가 돌아보더니 아무렇지 않은 표정으로 말했어요. 차 끓일게요. 아직 추워요. 네. 좀 목소리가 떨렸는데 추위 때문인 건지 방금 본 것 때문인 건지 모르었습니다. 뜨거운 유자차를 탄 컵 2개를 테이블에 놓고 마주 앉았어요. 컵을 감싸주니까 손가락이 녹는 것 같았지만 몸은 여전히 떨리고 있었습니다. 유자차를 한 모금 마시니까 시큼하고 달콤한 맛이 목을 타고 내려가면서 조금씩 몸이 풀리더라고요. 하지만 이가 부딪히는 건 멈추지 않았어요. 태수 씨가 일어나서 뒤쪽 선반에서 커다란 담요를 가져왔습니다. 제 어깨에 덮어주면서 말했어요. 아직 추워요. 네, 좀. 태수 씨가 잠깐 망설이는 게 보였습니다. 입을 열었다 닫았다가 다시 열었어요. 은숙 씨, 추우면 가까이 와도 돼요. 심장이 멈추는 것 같았습니다. 눈을 들어 태수 씨를 봤습니다. 젖은 머리카락이 이마에 붙어 있었고 깊은 눈이 저를 바라보고 있었는데 그 눈빛이 조심스러우면서도 간절했어요. 머릿속에서 경고등이 켜졌습니다. 고용주잖아. 남편 떠난 지 3년밖에 안 됐잖아. 58살이잖아. 하지만 몸이 먼저 움직였어요. 담요 안으로 들어가 태수 씨 옆에 앉았습니다. 어깨가 닿았어요. 마른 티셔츠 너머로 태수 씨의 체온이 전해졌는데 뜨거웠습니다. 탄탄한 팔이 느껴졌어요. 아까 본 그 등 그 어깨가 바로 옆에 있다는 사실에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65세 맞나 싶었어요. 진짜로. 태수 씨가 제 얼굴을 돌려 눈을 맞췄어요. 가까운 거리에서 보니까 주름 사이사이로 따뜻함이 느껴졌고 눈빛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이 사람도 긴장하고 있구나. 그 사실이 마음을 조금 놓이게 했어요. 은숙 씨, 나 솔직히 말해도 돼요? 네. 당신이 온 뒤로 이 집이 따뜻해졌어요. 7년 동안 혼자 살면서 한 번도 못 느낀 걸 당신 때문에 느끼고 있어요. 가슴이 쿵하고 내려앉았습니다. 목이 메워서 대답을 하지 못했어요. 태수 씨의 얼굴이 가까워졌습니다. 숨소리가 들린 만큼 가까워졌을 때 입술이 닿았어요. 조심스러운 키스였습니다. 처음에는 가볍게 스치듯이, 하지만 제가 밀어내지 않자 조금씩 깊어졌어요. 3년 만이었습니다. 남자의 입술이 닿는 느낌을 잊고 살았었는데 이렇게 갑자기 되살아나니까 온몸이 떨렸어요. 남편하고 키스한 게 언제였는지도 기억이 안 나는데 이 사람 입술은 부드럽고 따뜻하면서 힘이 있었습니다. 키스가 길어졌어요. 태수 씨의 손이 제 허리를 감쌌습니다. 담요 안에서 몸이 가까워졌고 체온이 섞이기 시작했어요. 탄탄한 가슴이 느껴졌습니다. 티셔츠 너머로 전해지는 근육의 단단함이 남편하고는 완전히 달랐어요. 남편은 마른 체형이어서 안으면 뼈가 느껴졌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은 안기면 단단하고 두꺼운 벽 같았습니다.
거칠지만 조심스러운 손길이 등을 타고 천천히 움직였어요. 숨이 가빠졌습니다. 이마를 맞대고 서로의 숨소리를 들었어요. 이러면 안 되는 건데. 머릿속에서는 그 말이 맴돌았지만 몸은 밀어내지 않았습니다. 태수 씨가 속삭였어요. 괜찮아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괜찮은 건지 아닌 건지 모르겠었지만 이 순간을 멈추고 싶지 않았어요. 담요 속에서 서로를 안고 한참을 앉아 있었습니다. 밖에서는 폭우가 쏟아지고 있었고 바람이 창문을 흔들었으며 세상에는 비 소리밖에 없었어요. 담요 안에서는 두 사람의 체온만이 전부였습니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는지 모르겠어요. 더 가까이 가고 싶었지만 이건 너무 빠르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태수 씨도 같은 마음이었는지 저를 아는 채로 숨을 고르며 천천히 눈을 감았습니다. 비가 조금씩 잦아들고 있었고 창문에 비치는 빗줄기가 가늘어졌습니다. 태수 씨가 제 머리카락을 쓰다듬으며 말했어요. 오늘 숙소로 돌아가지 마요. 비도 오는데 저는 대답 대신 태수 씨의 가슴에 이마를 묻었습니다. 심장 소리가 들렸어요. 빠르게 뛰고 있었습니다. 이 사람도 떨리고 있었구나. 그 사실이 이상하게 안심이 됐어요. 새벽에 눈이 떠졌습니다. 숙소 소파 위에 담요를 덮고 나란히 누워 있었어요. 태수 씨가 제 옆에서 자고 있었고 손이 제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창밖을 보니 비가 그쳐 있었고 먼 산 위로 안개가 피어오르고 있었어요. 어젯밤 정말 한 거구나. 키스한 거, 안긴 거, 담요 속에서 밤을 보낸 거. 죄책감이 밀려왔어요. 남편 사진이 관리인 숙소 창가에 있을 텐데. 하지만 동시에 태수 씨의 손에서 전해오는 온기가 너무 따뜻해서 놓을 수가 없었습니다. 오래 입고 있었어. 이런 느낌을. 3년 동안 차갑게 식어있던 가슴 한쪽이 간밤에 녹아버린 것 같았어요. 태수 씨가 눈을 떴습니다. 저를 보더니 살짝 웃었어요. 안 갔네요. 비가 와서요. 둘 다 핑계인 줄 알면서 웃었습니다. 그날 아침 태수 씨가 본체 부엌에서 콩나물국을 끓여줬어요. 마주 앉아 밥을 먹는데 어제까지와는 공기가 완전히 달랐습니다. 젓가락이 부딪힐 때마다 눈이 마주쳤고 마주칠 때마다 웃음이 새어나왔어요. 이상한 아침이었습니다. 부끄럽고 죄책감 들고 하지만 배속까지 따뜻한 그날 이후 밤마다 그 사람이 제 문을 두드리기 시작했어요. 폭우 이후로 낮이 어색해졌어요. 아침에 본체 부엌에서 마주치면 서로 눈을 피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그게 전부였어요. 텃밭에서 나란히 일할 때도 거리를 유지했고 저녁 식사 때는 밥그릇만 들여다봤습니다. 하지만 밤이 되면 달랐어요. 관리인 숙소에 혼자 누우면 담요 속에서 느꼈던 태수 씨의 체온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탄탄한 가슴이 티셔츠 너머로 전해지던 느낌. 거칠지만 조심스러웠던 손. 깊어졌던 키스. 이불을 끌어안고 눈을 감으면 그 장면이 선명하게 재생됐어요. 내가 왜 이러지? 베개에 얼굴을 묻고 고개를 흔들어도 소용이 없었습니다. 둘째 날 밤도 마찬가지였어요. 잠이 안 왔습니다. 천장을 보면서 뒤척이다가 창가에 세워둔 남편 사진을 봤어요. 여보, 나 이상한 거 아니야? 그냥 외로워서 그래. 하지만 스스로도 변명이라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외로움이랑 이건 달랐거든요. 외로움은 누구 옆에 있어도 채워지는 건데 이건 딱 그 사람이 아니면 안 되는 느낌이었어요. 태수 씨의 목소리가 손이 체온이 자꾸 그리웠습니다. 셋째 날이 됐어요. 낮에는 평소처럼 일했습니다. 조식 준비하고 객실 청소하고 텃밭에서 상추를 뜯었어요. 태수 씨와 마주쳐도 업무 이야기만 했습니다. 삼동 수도꼭지 좀 봐야 할 것 같아요. 내일 고칠게요. 이게 폭우밤에 키스한 사이의 대화라니 스스로 생각해도 답답했어요. 저녁을 먹고 관리인 숙소로 돌아왔습니다. 샤워하고 잠옷으로 갈아입고 침대에 누웠어요. 시계를 봤더니 밤 9시 반이었습니다. 잠이 올 리가 없었어요. 핸드폰을 만지작거리다가 내려놓고 책을 펼쳤다가 덮고 물을 마시러 일어났다가 다시 눕고 무의미한 동작을 반복하면서 시간을 보냈어요. 밤 10시였습니다. 노크 소리가 들렸어요. 심장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침대에서 벌떡 일어나 문 앞에 섰어요. 태수 씨일까? 손잡이를 잡은 손이 떨렸습니다. 문을 열었어요. 태수 씨가 서 있었습니다. 손에 커피 두 잔을 들고 있었고
반바람에 머리카락이 살짝 날리고 있었어요. 체크무늬 셔츠에 면바지 차림이었는데 평소보다 뭔가 신경을 쓴 것 같았습니다. 은숙 씨, 잠이 안요. 커피 한 잔만 같이 해도 될까요? 핑계인 거 알았어요. 밤 10시에 커피를 마시러 오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하지만 돌려보낼 수가 없었습니다. 들어오세요. 작은 테이블에 마주 앉아 커피를 마셨어요. 캔커피라 미지근했지만 마시는 신용이라도 해야 할 것 같았습니다. 어색한 침묵이 흘렀어요. 커피캔을 만지작거리는 태수 씨의 손가락이 보였는데 조금 떨리고 있더라고요. 이 사람도 긴장하고 있구나. 그 사실을 알고 나니까 오히려 마음이 좀 편해졌습니다. 태수 씨가 먼저 입을 열었어요. 그날 밤 이후로 자꾸 신경 쓰여요. 미안해요. 뭐가요? 내가 먼저 가까이 오라고 했잖아요. 부담 줬을까봐 걱정됐어요. 고개를 저었습니다. 부담 아니었어요. 진짜요. 네. 잠시 침묵이 흘렀어요. 태수 씨가 커피캔을 내려놓으면서 물었습니다. 그럼 솔직히 물어봐도 돼요? 나 때문에 불편해요? 아니요. 불편한 게 아니라 말을 잇지 못했어요. 뭐라고 해야 할지 모르겠었거든요. 불편한 게 아니라 자꾸 생각난다고. 밤마다 당신 체온이 그립다고. 그런 말을 58살 여자가 어떻게 해요? 태수 씨가 잠깐 기다렸다가 의자를 뒤로 밀고 일어났습니다. 그럼 갈게요. 늦었으니까 커피캔을 집어들고 문 쪽으로 돌아서는 순간이었어요. 제 손이 움직였습니다. 태수 씨의 손목을 잡았어요. 제가 먼저 스스로도 놀랐습니다. 하지만 입에서 나온 말은 더 놀라웠어요. 가지 마세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태수 씨가 멈췄어요. 천천히 돌아봤습니다. 눈이 마주쳤는데 그 눈빛이 흔들리고 있었어요. 놀라움과 간절함이 뒤섞인 눈이었습니다. 저도 계속 생각났어요. 눈물이 올라왔어요. 참으려고 했는데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러면 안 되는 건데. 58살이 이러면 안 되는 건데. 남편 떠나보낸 지 3년밖에 안 됐는데 목이 메어서 말이 끊겼어요. 그런데 자꾸 생각나요. 그날 밤이 태수 씨 손이 여기 혼자 누우면 자꾸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태수 씨가 커피캔을 테이블에 내려놓았어요. 한 걸음 다가와서 손을 들어 제 눈물을 닦아줬습니다. 거칠고 따뜻한 엄지손가락이 눈밑을 천천히 훑었어요. 안 되는 게 어디 있어요? 우리 나이에. 낮고 단단한 목소리였습니다. 충분히 아프고 충분히 외로웠잖아요. 은숙 씨도 나도. 다시 눈물이 쏟아졌어요. 그 말이 가슴을 정통으로 때렸거든요. 태수 씨가 저를 끌어안았습니다. 폭우 밤보다 강하게 간절하게 가슴에 얼굴을 묻으니까 심장 소리가 바로 들렸어요. 빠르게 뛰고 있었습니다. 탄탄한 가슴이 제볼에 닿았는데 티셔츠 하나 넘어 근육의 윤곽이 느껴졌어요. 이 나이에 이런 몸이라니. 폭우밤에 본 그 등 어깨가 저를 감싸고 있다는 사실에 온몸이 뜨거워졌습니다. 입술이 다시 만났어요. 이번에는 조심스럽지 않았습니다. 처음부터 깊었고 간절했으며 3일간 참았던 것들이 한꺼번에 터져 나오는 것 같았어요. 3년 동안 잊고 있었던 감정이 온몸을 타고 올라왔습니다. 숨이 가빠졌고 손이 태수 씨의 가슴 위에 올라갔어요. 셔츠 너머로 만져는 가슴이 탄탄했습니다. 손바닥 아래로 근육이 느껴졌고 그 위로 심장이 빠르게 뛰고 있었어요. 65세가 이렇게 단단해요? 저도 모르게 말이 나왔습니다. 태수 씨가 입술을 떼고 살짝 웃었어요. 매일 산다니고 나무 패면 이래요. 키스가 다시 이어졌어요. 태수 씨의 손길이 점점 과감해졌습니다. 등을 타고 내려오던 손이 허리를 감쌌고 저를 더 가까이 끌어당겼어요. 몸이 완전히 밀착되니까 숨이 막힐 것 같았습니다. 태수 씨가 잠깐 멈추고 물었어요. 더 가까이 가도 돼요? 눈을 마주보며 물었는데 그 눈빛이 간절하면서도 조심스러웠습니다. 제가 싫다고 하면 당장 돌아설 사람의 눈이었어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제 입에서 나온 그 한 글자가 모든 걸 바꿔버렸어요. 태수 씨가 담요를 가져와 침대 위에 펼쳤습니다. 싱글 침대라 좁았지만 오히려 가까울 수밖에 없어서 긴장이 더 올라왔어요. 나란히 앉았고 다시 키스가 시작됐어요. 이번에는 더 천천히 더 깊게 손길이 조심스럽게 움직였습니다. 괜찮아요? 계속 물었어요. 네, 괜찮아요. 옷 위로 온기가 전해졌습니다. 태수 씨의 손이 제 어깨를 쓸고 팔을 따라 내려오고 허리를 감쌌어요.
제 손도 태수 씨의 가슴을 따라 움직였는데 티셔츠 아래의 몸이 정말 단단했습니다. 손길이 점점 과감해졌어요. 태수 씨의 손길이 과감해졌을 때 제 몸이 먼저 반응하고 있다는 걸 알았어요. 58년을 살면서 이렇게까지 반응한 적이 없었거든요. 남편하고 30년을 같이 살았지만 이런 느낌은 처음이었습니다. 태수 씨가 느껴졌을 때 한 번 더 놀랐어요. 이모 말이 사실이었구나. 이모가 귓속말로 했던 감당이 안 된다는 말이 이제야 이해가 됐습니다. 전 남편하고는 비교가 안 됐어요. 65세라는 나이가 무색할 정도로 이 사람은 정정했습니다. 완전히 하나가 됐어요. 살면서 이렇게까지 느껴진 적은 없었습니다. 이런 게 속궁합이 잘 맞다는 건가? 하는 생각이 스쳤어요. 남편하고는 30년을 같이 살아도 한 번도 못 느낀 건데 이 사람하고는 처음부터 온몸이 반응했습니다. 몸 안쪽에서부터 올라오는 감각이 온몸을 뒤흔들었고 숨을 제대로 쉴 수가 없었어요. 시간이 얼마나 흘렀는지 모르겠습니다. 1시간인지 2시간인지 태수 씨는 쉽게 멈추지 않았고 저도 멈추고 싶지 않았어요. 끝나고 나서 서로를 안고 누워 있었습니다. 제 머리가 태수 씨의 가슴 위에 올려져 있었고 심장 소리가 귀에 들렸어요. 아직도 빠르게 뛰고 있었습니다. 땀이 식으면서 밤바람이 창문 사이로 들어왔는데 차갑지 않았어요. 태수 씨가 이불을 끌어 저를 덮어줬거든요. 58년 살면서 이런 건 처음이었어요. 저도 모르게 말이 나왔습니다. 솔직한 마음이었어요. 남편하고 30년을 살았지만 이런 경험은 한 번도 없었거든요. 태수 씨가 제 머리카락을 쓰다듬으며 웃었어요. 나도요. 산 위로 여명이 퍼지면서 하늘이 회색에서 연분홍으로 바뀌고 있었어요. 새소리가 하나 둘 들리기 시작했고 계곡 물소리가 멀리서 들려왔습니다. 내일 아침밥은 내가 할게요. 태수 씨가 말했어요. 은숙 씨는 좀 쉬어요. 저는 대답 대신 태수 씨의 가슴에 얼굴을 더 묻었습니다. 눈물이 한 방울 떨어졌어요. 슬퍼서가 아니었습니다. 3년 만에 누군가의 품에서 잠든다는 게 이렇게 따뜻한 거라는 걸 다시 알게 되어서요. 남편 사진이 참가해 있었어요. 어둠 속에서 희미하게 보였습니다. 여보, 미안해. 나쁜 년이라고 해도 할 말 없어. 하지만 동시에 생각했습니다. 그래도 오늘 밤은 3년 만에 처음으로 외롭지 않았어. 눈을 감으니까 잠이 밀려왔어요. 태수 씨의 심장 소리를 자장가 삼아 아침이 올 때까지 깊이 잠들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태수 씨가 정말로 아침밥을 해놓고 기다리고 있었어요. 콩나물국에 계란말이, 김치, 밤 소박한 상이었지만 눈물이 날 만큼 따뜻했습니다. 마주 앉아 밥을 먹는데 자꾸 웃음이 새어나왔어요. 태수 씨도 웃고 있었고 밥을 먹다 말고 눈이 마주칠 때마다 뜻 모를 미소가 번졌습니다. 이게 행복인 건가? 오래간만에 아주 오래간만에 그 단어를 떠올렸어요. 3년 동안 비톡에 쫓기고 반지하 곰팡이와 싸우고 혼자 라면을 끓여 먹으면서 잊고 있었던 단어 행복. 그날 이후로 그 사람은 정말 매일 방문을 두드렸어요. 매일 밤이었습니다. 어떤 날은 커피를 들고 어떤 날은 막걸리를 들고 어떤 날은 아무것도 안 들고 밤 10시가 되면 어김없이 노크 소리가 들렸어요. 핑계가 필요 없어진 거였어요. 은숙 씨 들어오세요. 그게 전부였습니다. 문을 열면 들어오고 문이 닫히면 세상이 사라졌어요. 밤마다 서로의 외로움을 채웠고 새벽이 되면 태수 씨가 본체로 돌아갔습니다. 열흘 넘게 그렇게 흘렀어요. 낮에는 펜션 주인과 관리인이었고 밤에는 연인이었습니다. 이상한 이중 생활이었지만 자연스러웠어요. 아침에 눈이 마주치면 전날 밤이 떠올라 살짝 웃음이 나왔고 텃밭에서 나란히 일하다가도 손가락 끝이 스치면 심장이 뛰었습니다. 58살에 이런 감정을 다시 느끼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거든요. 투숙객이 없는 날이 있었어요. 그날은 낮에도 둘만 펜션에 남아 있었습니다. 오전에 함께 객실 점검을 하고 점심에 태수 씨가 비빔국수를 만들어줬어요. 마주 앉아 국수를 먹는데 태수 씨가 제 입가에 양념이 묻었다며 엄지손가락으로 닦아줬습니다. 그 작은 손길에 얼굴이 빨개졌어요. 28년 결혼 생활 동안 남편은 한 번도 안 해준 건데 이 사람은 아무렇지 않게 하더라고요. 그날 저녁 태수 씨가 말했어요. 오늘은 관리인 숙소 말고 본체에서 자요. 본체요. 내 방이 더 넓으니까 편할 거예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관리인 숙소의 좁은 싱글 침대 대신 본체 침실의 넓은 침대에서 나란히 누웠어요. 이불이 푹신했고 창문 너머로 별이 보였으며 태수 씨의 체온이 바로 옆에 있었습니다. 그날 밤은 유난히 깊었어요. 아침이었습니다. 커튼 사이로 햇살이 들어오면서 눈이 떠졌어요. 옆을 보니까 태수 씨가 팔베개를 하고 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언제부터 꽤 있었던 거야? 놀라서 이불을 끌어올렸어요. 언제부터 꽤 있었어요. 한참 전부터요. 자는 얼굴이 예뻐서 얼굴을 가리려고 이불로 덮었는데 태수 씨가 손을 잡아내렸어요. 가리지 마요. 부끄러웠습니다. 화장도 안 맨 얼굴을 보고 예쁘다니. 하지만 싫지는 않았어요. 아침부터 보고 싶었어요. 태수 씨가 말했습니다. 어젯밤에 했잖아요. 제 입에서 저도 모르게 나온 말이었는데 하고 나서 얼굴이 새빨개졌어요. 태수 씨가 웃었습니다. 어젯밤은 어젯밤이고 아침은 아침이죠. 정말 한숨처럼 말했지만 웃음이 섞여 있었어요. 태수 씨가 저를 끌어안았습니다. 이불 속에서 체온이 전해졌고 탄탄한 몸이 밀착됐어요. 아침 햇살이 방 안을 따뜻하게 데우고 있었고 새소리가 창 밖에서 들려왔습니다. 밤과는 다른 분위기였어요. 어둠 속에 긴장감 대신 밝은 빛 아래에 여유로움이 있었습니다. 천천히 조심스럽게 아침이라 서로의 얼굴이 또렷하게 보였는데 태수 씨의 주름진 얼굴이 가까이에서 보니까 오히려 정겹더라고요. 이 주름 하나하나에 65년의 세월이 담겨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손길이 이불 아래에서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태수 씨가 잠깐 멈추고 제 눈을 바라봤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젯밤보다 과감했고 저도 어젯밤보다 적극적으로 반응했습니다. 이제 익숙해진 걸까? 아니, 익숙한 게 아니라 원하고 있었어요. 태수 씨의 손길이 깊어졌을 때 저는 이미 준비가 돼 있었어요. 어젯밤에 했는데도 아침에 이러니까 스스로가 놀라웠습니다. 58년을 살면서 이런 몸인 줄 몰랐거든요. 남편하고 살 때는 의무적으로 했었고 느끼는 것보다 끝나기를 기다리는 게 일상이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하고는 달랐습니다. 몸이 먼저 반응했고 끝나는 게 아쉬웠어요. 태수 씨가 느껴졌습니다. 밤에 있는데 아침에도 이래요? 놀라서 물었더니 태수 씨가 웃으면서 대답했어요. 이래요. 그 한마디에 이모 말이 또 떠올랐습니다. 감당이 안 된다. 나이가 무색하다. 이제는 이해가 됐어요. 전 부인이 왜 그런 말을 했는지 완전히 하나가 됐습니다. 아침 햇살 아래에서 서로를 느꼈어요. 밤에는 보이지 않던 것들이 보였습니다. 태수 씨의 표정이 땀이, 눈빛이 전부 또렷하게 보였어요. 부끄러웠지만 눈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밤보다 더 깊었고 밤보다 더 만족스러웠어요. 시간이 한참 흘렀습니다. 끝나고 나서 이런 경험은 처음이었습니다. 내가 이렇게 즐길 수 있다니. 살면서 몰랐던 제 몸이 낯설기까지 했어요. 스스로도 당황했는데 태수 씨는 오히려 웃으면서 시트를 걷었습니다. 남편하고 30년을 살았지만 아침에 이런 적은 한 번도 없었거든요. 저는 얼굴을 베개에 묻고 숨었습니다. 아침밥 해야 하는데 이불 속에서 중얼거렸어요. 조금만 더. 태수 씨가 뒤에서 안으며 말했습니다. 등에 닿는 가슴이 따뜻하고 단단했어요. 창 밖으로 산이 보였고 햇살이 방 안 가득 들어와 있었습니다. 이런 아침을 매일 맞는다면 더 바랄 게 없겠다. 진심으로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 아침이 우리의 가장 행복한 아침이었다는 걸 저녁에야 알게 됐습니다. 점심을 먹고 오후 2시쯤이었어요. 텃밭에서 고추를 따고 있었습니다. 태수 씨가 나란히 서서 바구니를 들어주고 있었는데 갑자기 뒤에서 제 허리를 감쌌어요. 사람들 보면 어떡해요? 깜짝 놀라 주위를 둘러봤지만 오늘은 투숙객이 없어서 펜션 전체가 비어 있었습니다. 아무도 없잖아요. 태수 씨가 귀가에 속삭였어요. 등 뒤로 전해지는 체온이 뜨거웠고 감싸안은 팔이 단단했습니다. 밀어내는 척했지만 사실 밀어내고 싶지 않았어요. 아침에 했잖아요. 오늘 벌써 두 번째예요. 그래도 보고 싶은데. 뒤에서 안긴 채로 태수 씨의 입술이 제 목 뒤에 닿았어요. 소름이 쫙 돋았습니다. 태수 씨가 텃밭 뒤쪽에 있는 농기구 창고를 가리켰어요. 잠깐만. 여기서요? 진짜요? 진짜. 손을 잡고 이끌었습니다. 좁은 창고 안으로 들어갔어요. 태수 씨가 물었어요. 싫으면 나가요.
저는 대답 대신 태수 씨의 셔츠 끝을 잡았습니다. 호미삽 비료 포대가 놓여 있었고 어두컴컴한 공간에서 흙 냄새가 났습니다. 창문 틈새로 오후 햇살이 가느다란 줄기처럼 들어오고 있었어요. 좁은 공간이라 몸이 자연스럽게 밀착됐고 벽에 등을 기댔습니다. 아침에 있는데 벌써요? 은숙 씨 보면 이래요. 그 말에 귀가 빨갛게 달아올랐습니다. 아침의 여유로움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좁은 공간에 긴장감 누가 올지 모른다는 스리. 흙냄새와 땀냄새가 뒤섞인 공기. 짧은 시간이었지만 강렬했어요. 끝나고 나서 다리에 힘이 풀려서 벽에 기대야 했습니다. 아침에 이어 낮에도 이러니까 제 몸이 한계인데 이 사람은 끄덕없는 것 같았어요. 옷을 정리하고 참고 문을 열었습니다. 밖으로 나오니까 햇살이 눈부셨고 텃밭에 고추가 빨갛게 익어 있었어요. 얼굴이 불처럼 상기돼 있었는데 식힐 수가 없었습니다. 하루에 2번이라니 중얼거렸어요. 이모 말이 또 떠올랐습니다. 감당이 안 된다더니 이제 진짜 이해가 돼요. 태수 씨가 뒤에서 웃었습니다. 3번도 할 수 있는데 됐어요. 손사래를 쳤지만 입꼬리가 올라가는 건 막을 수 없었어요. 텃밭에서 다시 고추를 따기 시작했는데 자꾸 웃음이 새어나왔습니다. 그게 마지막 웃음이 될 줄도 모르고요. 저녁 5시쯤이었습니다. 본체 부엌에서 저녁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된장찌개를 끓이면서 밥솥 타이머를 맞추고 있는데 냉장고를 열어보니 제가 만든 깍두기통이 태수씨 김치통 옆에 나란히 놓여 있더라고요. 거실을 보니 제 슬리퍼가 태수씨 슬리퍼 옆에 놓여 있었고 화장실에는 제 칫솔이 태수씨 칫솔 옆에 꽂혀 있었습니다. 어느새 이렇게 됐구나. 살림이 섞여 있었어요. 관리인인데 본체에서 같이 살고 있는 것처럼 묘한 기분이 들었지만 싫지는 않았습니다. 그때 마당에서 차 소리가 들렸어요. 타이어가 자갈을 밟는 소리, 엔진이 꺼지는 소리, 차문이 닫히는 소리. 예약 손님이 오기로 한 날은 아닌데 창문 너머로 내다보니까 검은색 SUV 한 대가 마당에서 있었어요. 운전석에서 여자가 내렸습니다. 30대 후반으로 보이는 여자였어요. 단정한 정장 차림에 짧은 단발머리 선글라스를 쓰고 있었는데 벗는 순간 차가운 눈빛이 드러났습니다. 누구지? 태수 씨가 마당으로 나왔어요. 여자를 보더니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서진아, 왜 연락도 없이? 서진, 김서진, 태수 씨의 딸이었어요. 들은 적은 있었지만 본 적은 없었습니다. 서울에서 학원 강사를 하고 있고 한 달에 1번 정기적으로 내려온다고 했는데 이번 달은 2주나 빨랐어요. 아빠 지난달에 전화했을 때 목소리가 이상해서 확인하러 왔어요. 서진의 목소리가 날카로웠어요. 분녀 사이라기보다 감사관이 온 것 같은 분위기였습니다. 저는 부엌에서 가만히 지켜보고 있었어요. 나가야 하나, 말아야 하나, 망설이는 사이에 서진이 본체 쪽으로 걸어왔습니다. 현관으로 들어오더니 신발을 벗는데 시선이 바닥에 멈췄어요. 제 슬리퍼가 있었습니다. 태수 씨 슬리퍼 옆에 나란히 놓인 분홍색 여자 슬리퍼. 서진의 표정이 굳어졌어요. 말없이 거실을 둘러봤습니다. 소파 위에 제가 읽던 책이 놓여 있었고 구석에 제가 걸려 있었어요. 냉장고를 열었습니다. 깍두기통, 멸치볶음통, 전부 제가 만든 것들이 태수 씨 반찬 옆에 나란히 들어가 있었어요. 서진이 화장실 문을 열었습니다. 칫솔 꽂이에 칫솔이 2개 꽂혀 있었어요. 하나는 파란색 태수 씨, 하나는 핑크색 제 것. 서진이 천천히 돌아봤습니다. 얼굴이 하얗게 질려 있었어요. 아빠, 이거 누구 거예요? 태수 씨가 본체로 뛰어들어왔습니다. 관리인 박식어야. 청소하다 놓고 간 거지. 관리인이 아빠 화장실에 칫솔을 놓고 가요. 서진의 목소리가 차갑게 울렸어요. 슬리퍼도 옷도 반찬도 전부. 여기서 같이 사는 거 아니에요? 저는 부엌 구석에 서서 숨을 죽이고 있었습니다. 머릿속이 하얗게 비었고 손이 떨렸으며 다리에 힘이 풀리는 것 같았어요. 들켰다. 그 말이 머릿속에서 울렸습니다. 서진이 부엌 쪽으로 고개를 돌렸어요. 저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차가운 눈이었어요. 경멸도 아니고 분노도 아닌 확인하러 왔는데 역시 하였다는 눈빛. 당신이 관리인이에요? 네, 안녕하세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서진이 위아래로 저를 후쳤어요. 58세 여자, 화장기 없는 얼굴,
앞치마를 두은 차림. 서진의 입꼬리가 살짝 내려갔습니다. 아빠, 밖에서 이야기해요. 서진이 먼저 마당으로 나갔어요. 태수 씨가 저를 잠깐 보며 괜찮아. 걱정 마요라고 눈빛으로 말하고는 따라 나갔습니다. 마당에서 둘의 대화가 창문 너머로 들려왔어요. 아빠, 솔직히 말해요. 저 여자랑 무슨 사이예요? 관리인이야. 관리인이 아빠 침대에서 자요. 칫솔이 나란히 꽂혀있는 관리인이 어디 있어요? 침묵이 흘렀습니다. 아빠 제가 바보예요. 빚 있다면서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제 사정을 알고 있었어요. 빚진 여자가 아빠 옆에 붙어서 뭘 노리는 건지 뻔하잖아요. 그런 사람 아니야. 아빠가 섞고 있는 거예요. 이 펜션이 얼마짜리인데? 8억이에요. 서진의 목소리가 높아졌어요. 그 말에 마당이 조용해졌습니다. 태수 씨가 아무 말도 하지 못하는 게 느껴졌어요. 서진이 다시 본체로 들어왔어요. 저를 똑바로 봤습니다. 박은숙 씨, 내일까지 짐 싸세요. 서진아. 태수 씨가 뒤따라 들어왔지만 서진이 손을 들어 막았어요. 아빠는 가만히 계세요. 저를 다시 봤습니다. 아빠 재산 노리고 온 건 아니죠? 그러면 깨끗하게 나가세요. 내일까지 대답하지 못했어요. 입이 열리지 않았습니다. 재산을 노렸다고? 아니야. 그런 거 아니야. 하지만 빚이 있는 건 사실이었고, 태수 씨 집에서 먹고 자는 건 사실이었으며, 돈을 받으며 관계를 맺고 있는 것도 사실이었어요. 서진의 눈에는 그렇게 보일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서진이 차키를 꺼내 들었어요. 내일 다시 올게요. 그리고 매주 내려올 거니까 편하게는 못 있으실 거예요. 문을 쾅 닫고 나갔습니다. 엔진 소리가 울리고 자갈 밟는 소리가 멀어지고 마당에 다시 고요가 내려왔어요. 태수 씨가 부엌으로 들어왔습니다. 얼굴이 하얗게 질려 있었고 이마에 땀이 맺혀 있었어요. 은숙 씨 미안해요. 서진이가 원래 그런 애가 아닌데. 괜찮아요. 괜찮지 않았습니다. 손이 떨려서 앞치마 안에 숨겼어요. 변장찌개가 끓고 있었는데 넘칠 것 같아서 불을 껐습니다. 냄비 뚜껑을 열었더니 김이 확 올라왔고 그 김 뒤로 태수 씨의 걱정스러운 얼굴이 흐릿하게 보였어요. 나가지 마요. 내가 서진이 설득할게. 태수 씨. 눈물이 올라왔지만 꾹 참았습니다. 서진 씨 말이 맞아요. 저 같은 여자가 여기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무슨 소리야? 빚도 있고 아무것도 없는 여자가 여기서 밥 먹고 자고 서진 씨 눈에는 당연히 그렇게 보이죠. 말을 잇지 못하고 고개를 돌렸어요. 아까까지 텃밭에서 웃고 있었는데 고추를 따면서 웃음이 멈추지 않았었는데 그 행복이 이렇게 짧을 줄은 몰랐어요. 그날 밤 관리인 숙소에서 혼자 침대에 누웠습니다. 태수 씨가 오지 않았어요. 밤 10시가 지나도 11시가 지나도 노크 소리가 들리지 않았습니다. 매일 듣던 그 소리가 없으니까 방이 너무 조용했어요. 천장을 바라보면서 서진의 말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빚진 여자가 아빠 옆에 붙어서 뭘 노리는 건지 눈물이 흘렀어요. 베개를 적시면서 행복했던 아침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태수 씨가 800개를 하고 저를 바라보던 얼굴, 자는 얼굴이 예뻐서라고 했던 목소리, 함께 먹은 아침. 그게 고작 오늘 아침이었는데 벌써 까마득하게 느껴졌어요. 행복이 이렇게 짧을 줄은 몰랐어요. 새벽 4시에 일어났습니다. 한숨도 못 잤어요. 밤새 서진의 목소리가 머릿속을 맴돌았고 눈을 감으면 차가운 눈빛이 떠올랐으며 뜬 눈으로 천장만 바라보다 날이 밝아버렸습니다. 캐리어를 꺼냈어요. 한 달 전에 이 방에 들어올 때 풀었던 그 캐리어 옷을 하나씩 접어 넣었습니다. 세면 도구를 챙기고 책 한 권 넣고 남편 사진을 맨 위에 올려놓았어요. 한 달 전이랑 똑같았습니다. 캐리어 하나가 제 전 재산이라는 것도 남의 집에서 쫓겨나듯 떠난다는 것도 본체 화장실에 가서 제 칫솔을 뺐어요. 핑크색 칫솔이 파란색 칫솔 옆에서 빠지니까 칫솔 꽂이에 구멍이 하나 뚫린 것처럼 허전해 보이더라고요. 거실 구석에 걸어둔 가디건을 챙기고 냉장고에서 깍두기통을 꺼냈습니다. 슬리퍼는 현관에 놓인 채로 뒀어요. 가져가 봤자 양평 슬리퍼를 서울 반지하에서 신을 일은 없을 테니까 캐리어를 끌고 마당으로 나왔습니다. 새벽 공기가 차가웠어요. 안개가 산을 감싸고 있었고 마당의 느티나무 위에서 새 한 마리가 울고 있었습니다. 처음 왔을 때도 이 마당에 섰었는데 그때는 불안하면서도 기대가 있었거든요.
지금은 불안만 남아 있었어요. 어디 가요? 뒤에서 태수 씨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돌아봤어요. 본체 현관에서 태수 씨가 서 있었습니다. 잠옷 차림이었고 눈이 부어 있었어요. 이 사람도 잠을 못 잤구나. 서울로 가요. 왜요? 내가 서진이 설득한다고 했잖아요. 태수 씨, 캐리어 손잡이를 꽉 잡았습니다. 서진 씨 말이 맞아요. 저 같은 여자가 여기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무슨 소리야 그게? 태수 씨가 다가왔어요. 제 손을 잡으려 했지만 한 발짝 뒤로 물러섰습니다. 잡히면 못 갈 것 같았거든요. 빚이 6천만 원이에요. 사채까지. 아들한테도 버림받은 여자예요. 이런 여자가 8억짜리 펜션 주인 옆에 붙어 있으면 누가 봐도 돈 때문이라고 생각하죠. 나는 안 그렇게 생각하는데 태수 씨가 안 그래도 서진 씨는 그렇게 보잖아요. 딸이에요. 딸한테 버림받으면 안 되잖아요. 목이 메어서 더 말을 잇지 못했어요. 태수 씨가 한참 서 있었습니다. 아무 말도 못하고요. 그 침묵이 답이었어요. 딸과 저 사이에서 선택할 수 없다는 뜻이었습니다. 당연한 거였어요. 아무리 사랑해도 딸은 딸이니까까지 마요. 태수 씨가 작게 말했어요. 하지만 제 발은 이미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캐리어를 끌고 산길을 내려가기 시작했어요. 바퀴가 자갈에 걸려 덜컹거렸고 안개 속에서 펜션이 점점 멀어졌습니다. 뒤에서 태수 씨가 부르는 소리가 들렸지만 돌아보지 않았어요. 돌아보면 못 갈 것 같았거든요. 산길을 내려오면서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한 달이었어. 고작 한 달. 반지하에서 도망치듯 왔다가 한 달 만에 다시 도망치듯 떠나는 거였어요. 차이가 있다면 올 때는 불안과 기대가 반반이었는데 갈 때는 슬픔뿐이라는 것. 양평역에서 서울행 첫 전철을 탔습니다. 창밖을 바라봤어요. 산이 멀어지고 논밭이 사라지고 빌딩이 다시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한 달 전과 정반대의 풍경이 역재생되는 것 같았어요. 서울 반지하에 도착했습니다. 문을 여는 순간 곰팡이 냄새가 코를 때렸어요. 한 달 동안 비어 있었으니 습기가 더 심해졌더라고요. 천장 구석 곰팡이가 까맣게 번져 있었고 창문 밑에 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캐리어를 내려놓고 방 한가운데 서서 둘러봤어요. 다시 여기구나. 양평의 나무 천장, 산이 보이던 창문, 새소리, 계곡물 소리 전부 꿈이었던 것처럼 사라졌어요. 남은 건 곰팡이 냄새와 사채업자 문자뿐이었습니다. 핸드폰 알림이 떴어요. 박은숙님, 이번 달이자 80만 원 미납 상태입니다. 한숨이 나왔습니다. 현실은 한 달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았어요. 아니, 더 나빠졌어요. 한 달 동안 행복을 맛봤으니까 다시 돌아온 현실이 더 비참하게 느껴졌거든요.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다시 건물 계단 청소 아르바이트에 나갔어요. 6층부터 1층까지 계단을 닦으면서 무릎이 시렸고 양동이를 들 때마다 허리가 아팠습니다. 양평에서 텃밭일을 할 때는 허리가 안 아팠는데 산 공기를 마시면서 일하는 것과 건물 먼지를 마시면서 일하는 것은 하늘과 땅 차이였어요. 밤이 문제였습니다. 매일 밤 10시가 되면 없는 로크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어요. 벌떡 일어나 문을 열어보면 아무도 없었습니다. 환청이었어요. 한 달 동안 매일 들었던 그 소리가 몸에 배어버린 거였습니다. 침대에 혼자 누우면 옆자리가 텅 비어 있었고 이불을 끌어안나 봐도 태수 씨의 체온은 없었어요. 핸드폰에 부재중 전화가 쌓여갔습니다. 태수 씨였어요. 하루에 두세 통씩 일주일 동안 총 18 받지 않았습니다. 받으면 무너질 것 같았거든요. 문자도 왔어요. 은숙 씨, 제발 전화 받아요. 보고 싶어요. 내가 잘못했어요. 미안해요. 읽고 나서 핸드폰을 뒤집어 놨습니다. 눈물이 흘렀지만 답장을 보내지 않았어요. 넷째, 날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보면서 생각했습니다. 이게 맞는 거야. 서진 씨 말이 맞아. 나 같은 여자가 뭐라고. 하지만 동시에 태수 씨 얼굴이 떠올랐어요. 800개를 하고 자는 얼굴이 예뻐서라고 했던 아침 안 되는 게 어디 있어요. 우리 나이에라고 했던 밤. 국을 끓여주던 넓은 등 텃밭에서 나란히 고추를 따던 오후 전부 한 달 안에 일어난 일인데 마치 몇 년치 행복을 한꺼번에 살아버린 것 같았습니다. 일주일째 되는 날 밤이었어요. 핸드폰이 또 울렸습니다. 화면에 김태수라는 이름이 떠 있었어요. 19번째 전화손이 떨렸습니다. 이번에는 받았어요. 은숙 씨. 태수 씨 목소리가 들리자마자 눈물이 터졌습니다.
일주일 동안 참았던 것들이 한꺼번에 쏟아졌어요. 말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울지 마요. 제발. 태수 씨 목소리도 떨리고 있었어요. 나 서진이한테 말했어요. 뭐라고요? 내 남은 인생은 내가 결정한다고. 60년 넘게 살면서 처음으로 진짜 행복한 건데 그걸 누가 뭐라고 해서 포기할 수 없다고 심장이 쿵 뛰었습니다. 서진 씨가 뭐래요? 연 끊겠대요. 짧은 침묵이 흘렀어요. 아빠가 그 여자 선택하면 저는 아빠 딸 안 한다고. 목소리가 잠깐 흔들렸지만 곧 단단해졌습니다. 알아요. 알고 있어요. 하지만 은숙 씨 없이는 못 살겠어요.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바보같이 왜 그래요? 딸인데 딸을 버리면 어떡해요? 버리는 게 아니야. 시간이 걸리겠지만 서진이도 결국 이해할 거예요. 그건 모르잖아요. 몰라요. 하지만 확실한 건 하나 있어요. 뭔데요? 은숙 씨한테 가고 싶어요. 지금 당장 지금요. 양평에서 여기까지 어떠해? 주소 알려줘요. 잠깐 망설였어요. 하지만 손이 먼저 움직였습니다. 주소를 문자로 보냈어요. 전화를 끊고 나서 침대에 앉아 한참 울었습니다. 딸한테 연 끊겠다는 말을 듣고도 저를 선택했다는 게 감동이면서 동시에 무거웠어요. 내가 그만한 사람인가? 자격이 없다는 생각과 하지만 이 사람이 진심이라는 확신이 부딪혔습니다. 밤 9시쯤 비가 내리기 시작했어요. 창 밖으로 빗방울이 반지하 창문을 두드렸고 하수구에서 물 흐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양평에서 비가 오면 처마 아래 막걸리를 마셨는데 여기서는 빗물이 창문 틈으로 스며드는 걸 수건으로 막아야 했어요. 그때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띠리링 반지하 초인종은 싸구려라 소리가 찢어지듯 날카로웠어요. 인터폰이 없어서 문을 직접 열어야 했습니다. 문을 열었어요. 태수 씨가 서 있었습니다. 비에 흠뻑 젖어 있었어요. 머리카락에서 빗물이 뚝뚝 떨어졌고 셔츠가 몸에 달라붙어 있었으며 손에는 서류 봉투를 들고 있었습니다. 숨이 가팠어요. 양평에서 차를 몰고 내려온 것 같았습니다. 태수 씨, 왜 이렇게까지? 은숙 씨 보고 싶어서 비에 젖은 얼굴로 웃었어요. 주름 사이로 빗물이 흘러내리고 있었는데 그 얼굴이 세상에서 제일 다정하게 보였습니다. 안으로 모셨어요. 타월을 가져와 머리를 닦아줬습니다. 젖은 셔츠를 벗기면서 한 달 동안 봐왔던 탄탄한 몸이 다시 눈에 들어왔어요. 마른 티셔츠를 건넸고 따뜻한 물을 끓여줬습니다. 태수 씨가 서류 봉투를 테이블에 올려놓았어요. 이거 먼저 봐요. 봉투를 열었습니다. 서류 한 장이 들어 있었어요. 산자락 펜션 공동운영 계약서 갑 김태수의 박은숙 손이 떨렸습니다. 이게 뭐예요? 고용인이 아니라 동업자로 같이 하자는 거예요. 수익도 나누고 경영도 같이 하고. 태수 씨. 그리고 태수 씨가 제 손을 잡았어요. 거칠고 크고 따뜻한 손이었습니다. 같이 살아요. 관리인 숙소 말고 본체에서 내 옆에서 눈물이 쏟아졌어요. 주체할 수 없을 만큼 말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태수 씨가 제 눈물을 닦아주면서 말했어요. 은숙 씨가 돈 때문에 온 거라도 상관없어요. 처음엔 다 그럴 수 있잖아요. 중요한 건 지금이에요. 지금 나한테 있고 싶은지 아닌지 그것만 말해줘요. 울면서 대답했습니다. 있고 싶어요. 목이 메어서 겨우 나온 말이었어요. 돈 때문에 온 거 맞아요. 처음에는 150만 원이 필요해서 온 거예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근데요. 태수 씨를 똑바로 봤어요. 돈보다 태수 씨가 더 보고 싶었어요. 이 일주일 동안 미칠 것 같았어요. 밤마다 노크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고 옆자리가 비어 있으면 잠이 안 왔어요. 눈물이 또 흘렀습니다. 65세 늙었다는 거 상관없어요. 빚쟁이 58살이라는 거 창피한 거 알아요. 근데 태수 씨가 좋아요. 진짜로 태수 씨가 저를 끌어안았어요. 꽉 안았고 떨리고 있었으며 젖은 머리카락에서 빗물이 제 어깨에 떨어졌습니다. 고마워요. 정말로 저야말로요. 일주일 만이었어요. 서로를 안는 게 그리움이 한꺼번에 터져 나왔습니다. 태수 씨가 제 이마에 손을 올리며 물었어요. 괜찮아요? 저는 태수 씨의 목을 감싸으며 대답했습니다. 네. 간절하고 뜨거웠습니다. 일주일간 참았던 것들이 입술을 통해 쏟아지는 것 같았어요. 태수 씨의 손이 제 허리를 감쌌고 저는 태수 씨의 목을 감싸놨습니다. 좁은 반지하 침대였어요. 양평 본체의 넓은 침대와는 비교할 수 없이 작고 삐걱거렸습니다. 하지만 상관없었어요.
이 사람이 옆에 있다는 것 그것만으로 충분했거든요. 서로를 느꼈습니다. 태수 씨의 손길이 조심스럽지만 간절했고 저도 적극적으로 반응했어요. 일주일의 그리움이 담긴 밤이었습니다. 양평에서처럼 길고 여유롭지는 않았지만 그래서 더 간절했어요. 가지 마세요. 다시는 안 가요. 절대로. 서로에게 약속하듯 속삭였습니다. 완전히 하나가 됐어요. 양평에서처럼 넓은 침대가 아니라 싱글 침대여서 더 밀착될 수밖에 없었는데 그래서 오히려 감각이 더 선명했습니다. 짧았지만 깊었고 뜨거웠지만 따뜻했어요. 일주일간의 그리움이 전부 녹아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끝나고 나서 좁은 침대에 나란히 누웠어요. 반지하 천장이 보였습니다. 곰팡이가 핀 천장, 습기가 찬 벽 옆집에서 들리는 TV 소리, 양평의 나무 천장과 새소리와는 너무 달랐어요. 이 좁은 데서 미안해요. 태수 씨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어디든 상관없어요. 은숙 씨 옆이면 그 말에 또 눈물이 났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슬퍼서가 아니었습니다. 빗소리가 반지하 창문을 두드리고 있었어요. 양평에서 처마 아래 앉아 비를 바라보던 밤이 떠올랐습니다. 그때는 불안했는데 지금은 불안하지 않았어요. 이 사람이 제 옆에 있으니까. 다음 날 아침 태수 씨가 반지하 좁은 부엌에서 아침밥을 차렸어요. 가스레인지가 하나밖에 없어서 계란 후라이를 부치고 나서 국을 데워야 했는데 그 좁은 공간에서 몸을 돌리면서 요리하는 뒷모습이 양평 본체 부엌에서와 똑같았어요. 넓은 등 곧은 허리 앞치마를 두은 65세 남자 테이블이라고 할 것도 없는 접이. 씩씩씩하게 마주 앉아 밥을 먹었습니다. 양평으로 가요. 우리 집으로 태수 씨가 말했어요. 우리 집이라고 했어요. 지금 우리 집이죠. 계약서에 이름 넣었으니까 웃었습니다. 일주일 만에 처음으로 진짜 웃음이 나왔어요. 캐리어를 다시 쌌습니다. 옷 몇 벌 세면도구 그리고 남편 사진. 사진을 캐리어에 넣으면서 작게 말했어요. 여보, 이제 나 행복해도 되죠? 원망하지 마. 나도 충분히 아팠으니까. 사진 속편이 웃고 있었습니다. 태수 씨가 캐리어를 들었어요. 반지하 계단을 올라 밖으로 나왔습니다. 비가 그쳐 있었고 하늘이 맑아지고 있었어요. 태수 씨의 차에 캐리어를 싣고 조수석에 앉았습니다. 차가 출발했어요. 서울이 멀어지고 산이 가까워지고 양평 간판이 보였습니다. 이번에는 도망치는 게 아니라 돌아가는 거야. 창 밖으로 스쳐가는 풍경을 바라보면서 처음으로 그렇게 생각했어요. 양평으로 돌아왔습니다. 산길을 올라 펜션 입구에 들어서는 순간 나무 간판에 적힌 산자락 펜션 글씨가 보였어요. 한 달 전에 처음 왔을 때도 이 간판을 봤었는데 그때랑 느낌이 완전히 달랐습니다. 그때는 낯선 곳에 떨어진 기분이었거든요. 지금은 집에 온 기분이었어요. 마당에 내리자마자 산냄새가 코끝을 스쳤고 느티나무 잎사귀가 바람에 흔들리면서 그림자가 마당 위로 춤을 추고 있었습니다. 일주일밖에 안 비웠는데 텃밭 상추가 한 뼘이나 더 자아 있더라고요. 이번에는 관리인 숙소가 아니라 본체에 짐을 풀었습니다. 태수 씨가 옷장 한 칸을 비워뒀어요. 여기 은숙식이에요. 옷을 넣으면서 손이 떨렸습니다. 남의 옷장에 내 옷을 넣는다는 게 3년 만에 누군가의 생활 안으로 들어간다는 뜻이잖아요. 화장실에 칫솔을 다시 꽂았어요. 핑크색 칫솔이 파란색 칫솔 옆에 돌아왔습니다. 서진이 뽑아내라고 했던 그 자리에 공동운영 계약서에 도장을 찍었습니다. 태수 씨가 직접 쓴 계약서였는데 수익 5대5로 나누고 경영 결정은 합의로 한다는 내용이었어요. 도장을 찍는 순간 손가락이 미세하게 떨렸는데 태수 씨가 그 위에 자기 손을 올려놓았어요. 이제 동업자예요. 동업자 그 단어가 묘하게 가슴을 울렸습니다. 관리인도 아니고 고용인도 아니고 동업자. 대등한 관계라는 뜻이잖아요. 58년 살면서 누군가와 대등한 관계를 맺어본 적이 별로 없었거든요. 남편한테는 아내였고 식당에서는 보조였고 건물에서는 청소하는 아줌마였으며 아들한테는 짐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동업자, 그리고 연인 2개월이 흘렀어요. 가을이 깊어졌습니다. 양평의 가을은 서울과는 차원이 달랐어요. 산 전체가 색을 바꿨습니다. 초록이었던 나무잎이 노랗게 빨갛게 주황색으로 물들었고 펜션 마당에서 올려다보면 산이 불타는 것 같았어요. 느티나무도 노란 잎을 떨구기 시작해서 마당의 낙엽이 카펫처럼 깔렸습니다. 함께하는 일상이 만들어졌어요.
아침 6시에 같이 일어나서 조식을 준비했습니다. 태수 씨가 된장찌개를 끓이는 동안 저는 계란말이를 부치고 밥을 퍼놨어요. 투숙객들이 식당에 앉으면 나란히 인사했습니다. 잘 주무셨어요? 오늘 단풍이 제일 예쁜 날이에요. 손님들이 물었어요. 두 분 부부세요? 처음에는 당황해서 손사래를 쳤는데 어느 순간부터 태수 씨가 웃으면서 대답하더라고요. 네. 그때마다 얼굴이 빨개졌지만 싫지는 않았습니다. 텃밭들도 함께 했어요. 가을 배추를 심고 물을 뽑고 고구마를 캤습니다. 나란히 쭈그려 앉아 흙을 파는데 문득 이런 게 부부의 일상이구나 싶었어요. 남편하고 28년 살면서 함께 뭔가를 한 기억이 별로 없거든요. 남편은 주방, 저는 홀 같은 식당에 있어도 늘 따로였습니다. 하지만 태수 씨하고는 같이 했어요. 같이 요리하고 같이 청소하고 같이 텃밭을 가꾸 저녁에는 같이 처마 아래 앉아 별을 봤습니다. 빚도 갚아 나가기 시작했어요. 펜션 수익에서 제 몫을 받으니까 성수기에는 200만 원 가까이 비수기에도 100만 원은 손에 들어왔습니다. 이자 80만 원을 내고 여유 있는 달에는 원금도 30만 원에서 50만 원씩 갚아 나갔어요. 빠르진 않았지만 빚이 조금씩 줄어드는 걸 보니까 숨통이 트이는 것 같았습니다. 태수 씨가 어느 날 통장을 보더니 말했어요. 같이 갚아요. 안 돼요. 제 빚이에요. 우리 빚이에요. 단호한 목소리였습니다. 고개를 저었지만 가슴은 뜨거워졌어요. 우리라는 단어를 이 나이에 다시 들을 줄 몰랐거든요. 아들 민수한테 전화를 걸었습니다. 한 달 만에 전화였어요. 이번에는 민수가 직접 받았습니다. 엄마 어디 있어요? 반지하가 봤는데 비어 있더라고. 양평에 있어. 펜션 같이 운영하고 있어. 혼자요? 아니, 좋은 사람 만났어. 전화로 긴 침묵이 흘렀어요. 엄마 무슨 소리예요? 그 나이에 민수의 목소리에 당황한 기색이 묻어 있었습니다. 한 숨소리가 들렸어요. 길게 침묵이 흐른 뒤에 민수가 물었습니다. 그 사람 괜찮은 사람이에요? 엄마 힘들게 하는 사람 아니고 아니야. 국을 정말 잘 끓여. 민수가 피식 웃었어요. 오래간만에 듣는 아들 웃음소리였습니다. 엄마가 행복하면 됐죠. 근데 나중에 한번 만나볼게요. 그 한마디에 눈물이 핑 돌았어요. 며느리가 뭐라고 하든 아들이 그 말을 해줬다는 것만으로 충분했습니다. 어느 주말이었어요? 태수 씨가 핸드폰을 들여다보면서 눈이 커지더라고요. 서진이한테 문자 왔어. 뭐래요? 태수 씨가 화면을 보여줬습니다. 아빠 건강은 괜찮으세요? 딱 한 줄이었어요. 하지만 한개월 만에 연락이었습니다. 연 끊겠다고 했던 딸이 아빠 건강을 물어본 거였어요. 태수 씨의 눈이 빨갛게 됐습니다. 입술을 꾹 깨물고 있었는데 눈물이 고이는 게 보였어요. 서진이가 문자 보냈어.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잘 됐네요. 제가 태수 씨의 손을 잡았어요. 시간이 좀 걸리겠지만 괜찮아질 거예요. 태수 씨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요. 가을이 깊어지면서 해가 짧아졌어요. 오후 5시만 되면 산 뒤로 해가 내려가기 시작했고 하늘이 주황색에서 분홍색으로 보라색으로 바뀌었습니다. 노을이 펜션 전체를 물들였어요. 통나무벽이 금빛으로 반짝였고 마당의 낙엽이 노을빛에 젖어 빛났습니다. 그날 저녁 처마 아래 나무 벤치에 나란히 앉았어요. 처음 손을 잡았던 그 벤치였습니다. 비 오는 밤 막걸리를 마시면서 서로의 상처를 이야기했던 그 자리. 이번에도 막걸리를 한 잔씩 따았어요. 하지만 분위기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그때는 외로움이 있었고 지금은 따뜻함이 있었거든요. 태수 씨가 제 손을 잡았어요. 거칠고 크고 따뜻한 손. 그 손이 이제는 세상에서 제일 익숙한 손이 됐습니다. 은숙 씨. 네. 여기 와줘서 고마워요. 저야말로요. 반지하에서 썩고 있었을 텐데. 태수 씨가 웃었어요. 그때 캐리어 하나 들고 온 거 봤을 때 가슴이 아프더라고요. 알고 있었어요? 알았죠. 저 사람 힘들구나 하는 거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첫날부터 알고 있었구나. 캐리어 하나를 보고 흔들렸던 눈빛이 연민이 맞았어요. 노이산 아래로 내려가고 있었어요. 하늘 전체가 붉게 물들었고 구름이 금색 테두리를 두르고 있었습니다. 산 능선을 따라 빛이 퍼지면서 세상이 온통 노을빛이었어요. 이렇게 아름다운 저녁이 있다는 걸 반지하에서는 몰랐습니다. 거기서는 창문 반쪽이 땅에 묻혀 있어서 노른커녕 하늘도 제대로 못 봤거든요.
태수 씨. 네. 58살에 새 인생이 시작될 줄 몰랐어요. 태수 씨가 제 손을 더 꽉 잡았습니다. 나도요. 65살에 이렇게 행복할 줄 몰랐어요. 나란히 앉아 노을을 바라봤어요. 막걸리가 입안에서 달콤하게 퍼졌고 바람이 낙엽을 굴려 마당을 지나갔으며 어디선가 귀뚜라이 소리가 들렸습니다. 태수 씨의 어깨에 머리를 기댔어요. 처음 기을 때는 깜짝 놀라 벌떡 일어났었는데 이제는 세상에서 제일 편안한 자리였습니다. 모든 게 완벽하진 않아요. 서진 씨와는 아직 만나지 못했고 빚은 여전히 남아있으며 동네에서는 수근거리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알아요. 세상이 쉽게 인정해주지는 않을 거라는 것도요. 하지만 후회는 없습니다. 처음에는 돈 때문에 왔어요. 150만 원이 필요해서이자 80만 원을 내야 해서 반지하를 벗어나야 해서 그건 사실이에요. 숨기지 않을게요. 하지만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건 돈 때문이 아닙니다. 이 사람 때문이에요. 새벽에 일어나 산책하고 돌아오는 뒷모습 앞치마를 두르고 된장찌개를 끓이는 넓은 등, 텃밭에서 나란히 고추를 따는 오후 밤마다 문을 두드리는 노크 소리. 그 모든 것들이 제 삶을 바꿔놓았어요. 3년 동안 반지하에서 혼자 라면을 끓여 먹으면서 이게 내 인생의 끝인 줄 알았거든요. 빚에 짓눌려 살다가 아들한테 외면받고 곰팡이 천장을 바라보면서 늙어가는 게 제 운명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아니었어요. 캐리어 하나 들고 양평으로 올라온 그날부터 새 인생이 시작된 거였습니다. 혹시 지금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 분 중에 저처럼 외로우신 분이 계시다면요. 나이 때문에, 체면 때문에, 자식 눈치 때문에, 세상 시선 때문에 포기하고 계시는 거라면요. 한 번만 용기 내보세요. 저처럼 반지하에서 시작해도 사랑을 만날 수 있으니까요. 사랑의 나이는 없어요. 8살이든 65살이든 사별을 했든 이혼을 했든 빚이 있든 없든 가슴이 뛰면 그게 사랑이에요. 손잡고 싶으면 잡으세요. 안기고 싶으면 안기세요. 우리 나이에 안 되는 게 어디 있겠어요? 충분히 아팠으니까 이제는 행복해도 되잖아요. 그 사람 손을 잡고 산 아래로 지는 해를 바라보면서 생각했습니다. 이게 사랑이구나. 이 나이에 다시 찾은 노을빛 같은 사랑이구나.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의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다른 영상도 시청해주세요. 좋아요와 구독, 알람 설정은 무료입니다. 또 마음에 남는 장면이 있으셨다면 댓글로 나눠주세요. 선생님의 한마디가 다른 분께 깊은 울림이 될 수